옛날 옛적의 시리즈 홍법사의 비밀 명나라로 끌려간 홍랑아씨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임진왜란이 끝났다는 소식이 조선 땅 곳곳에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살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 끝났으니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전쟁이 남긴 것은 평화가 아니라 더 교묘하고 잔인한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조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명나라는 그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은과 비단, 곡식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바치라는 요구였습니다. 조정은 이를 거절하지 못했고 금영은 각 고을로 그대로 내려보내졌습니다. 젊고 용모가 뛰어난 아녀자를 골라 명나라에 보내라는 명이었죠. 관원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 말했지만 백성들에게 그것은 딸을 잃는 또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서신면 홍범리는 산과 들, 그리고 바다가 가까운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직접 닿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평온하고 소박한 삶이 이어지던 곳이었죠. 사람들은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져버립니다. 낯선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를 울립니다. 잠시 뒤 관복을 입은 조선 관원들과 함께 명나라 사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눈빛은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선을 느끼고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누구의 집을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원들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한 집 앞에서 멈춥니다. 홍범리에서 얼굴이 곱고 마음씨가 단정하기로 소문난 홍랑아씨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홍만석은 마루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립니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 한마디 듣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바느질을 하던 홍랑아씨도 기척을 느낍니다. 바늘 끝이 손을 스치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관원은 공손한 말투로 조정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예의 바른 형식을 빌린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앞에 붙는 순간 한 집의 사정과 눈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홍만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끝내 고개를 숙이는 순간 한 가정의 평온은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홍랑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홍범리의 하늘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다시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관원들과 명나라 사신이 떠난 뒤 홍랑의 집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낮에 밝던 마당은 어느새 어둠에 잠기고 집안에는 등잔불 하나만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홍만석은 마루 끝에 앉아 한참 동안 같은 자리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말을 꺼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숨만 고르고 있습니다. 홍랑의 어머니는 부엌과 안방을 오가며 괜히 그릇을 옮기고 바닥을 쓸어봅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여러 번 붉어졌지만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울음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홍랑아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낮에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망칠 길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으로 내려온 명은 한 사람의 삶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홍랑아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부모 앞에 앉은 그녀의 얼굴에는 울음 대신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빛이 서려 있습니다. 홍만석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고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잠시 흐른 침묵 끝에 홍랑아씨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명나라로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체념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부모를 더 큰 화로부터 지키려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홍랑의 어머니는 그제야 참아오던 울음을 터뜨리며 딸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홍랑아씨는 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오래 울지 않도록 달래줍니다. 잠시 뒤 홍랑아씨는 마지막 부탁을 전합니다.
명나라로 떠날 때 모래와 물, 그리고 대추를 준비해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유를 묻습니다. 홍랑 아씨는 자세한 설명 대신 고향의 것을 조금이라도 함께 지니고 가고 싶다고만 말합니다. 그날 밤 홍만석은 마을 근처의 모래밭으로 향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는 말없이 모래를 퍼 담습니다. 홍랑의 어머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항아리에 담으며 몇 번이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칩니다. 대추는 홍랑이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나무에서 직접 따옵니다. 출발 전날 새벽, 세 가지는 방 한가운데 가지런히 놓입니다. 모래에는 고향의 땅이 담겨 있고 물에는 가족의 숨결이 스며 있습니다. 대추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부모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홍랑 아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이 밤이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말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홍범리에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직 닭이 울기도 전이었지만 마을 어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랑 아씨는 단정히 차려입은 채 집 밖으로 나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결심이 또렷이 서려 있습니다. 홍만석은 딸의 뒤를 몇 걸음 떨어져 따라가며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합니다. 홍랑의 어머니는 홍랑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가 끝내 놓지 못한 채 멈춰 섭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합니다. 말이 곧 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랑 아씨는 그런 시선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듯 천천히 바라봅니다. 관원들의 재촉이 시작됩니다. 명나라 사신은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서두르라는 손짓을 합니다. 홍랑 아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부모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그 순간 홍만석의 눈에는 딸의 얼굴이 또렷이 들어옵니다. 홍랑 아씨는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립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올리는 절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홍만석은 끝내 고개를 돌리고 홍랑의 어머니는 소리를 삼킨 채 입술을 깨뭅니다. 이윽고 홍랑 아씨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자루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준비해준 모래가 들어 있습니다. 홍랑 아씨는 발밑에 조심스레 모래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홍랑 아씨의 얼굴에는 분명한 의지가 서려 있습니다. 자신은 명나라의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홍랑 아씨는 모래 위를 밟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이별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홍랑 아씨의 모습도 안개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끝내 부르지 못한 이름과 바닷바람에 섞인 깊은 한숨뿐입니다. 명나라의 궁궐은 홍랑 아씨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담장과 높이 솟은 정각들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홍랑 아씨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조용히 궁으로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한 사람의 딸이 아닌 황제의 후궁으로 불리게 됩니다. 황제는 처음 홍랑 아씨를 보았을 때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조선에서 왔다는 사실보다 먼저 그 단정하면서도 슬픈 기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홍랑 아씨는 황제의 시선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그저 조용히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홍랑 아씨가 머무는 처소에는 늘 모래자국이 남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들어설 때마다 작은 자루에서 모래를 꺼내 바닥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만 발을 디딥니다. 궁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지만 누구도 이유를 묻지 못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홍랑 아씨는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명나라의 음식이 상에 가득 차려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면 고향에서 가져온 대추를 한 알씩 꺼내 먹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작은 병에 담아온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십니다. 날이 갈수록 홍랑 아씨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집니다. 볼은 홀쭉해지고 입술의 붉은 기운도 점점 사라집니다. 궁 안 사람들은 그녀가 앓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지만 병의 원인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홍랑 아씨는 등잔불 아래 앉아 불경을 펼칩니다.
낯선 언어와 낯선 공간 속에서도 경전의 글자만은 그녀를 고향으로 데려다 줍니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소리는 벽을 넘어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는 어느 날 황제의 귀에도 닿습니다. 황제는 궁 안에서 들려오는 그 낮은 소리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데려온 이 여인이 기쁨이 아닌 깊은 상실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흐르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홍랑 아씨의 몸은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이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홍랑 아씨의 기침은 어느 날부터 멈추지 않게 됩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숨은 가빠지고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궁녀들이 불러온 의원들은 차례로 맥을 짚지만 병의 이름을 말하지 못합니다. 몸에 열은 없고 상처도 없지만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황제는 몇 차례나 사람을 보내 상태를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홍랑 아씨는 끝내 황제의 얼굴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등잔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고향의 물과 대추가 모두 바닥난 날이었습니다. 궁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누구도 크게 슬퍼하지 못한 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장례가 치러집니다. 홍랑 아씨의 이름은 기록 속에 남지만 그 삶의 이야기는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궁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랑 아씨가 숨을 거둔 날 이후부터 황제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밤이면 알 수 없는 통증이 온몸을 감싸고 낮에도 기운을 차리지 못합니다. 의원들은 다시 모여들지만 이번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황제의 잠자리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눈을 붙이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꿈을 꾸고 자주 놀라 깨어납니다. 꿈속에서는 늘 바다와 안개, 그리고 이름 모를 여인의 뒷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라 안에 귀한 약재들이 궁으로 모입니다. 기도와 제사가 이어지고 온갖 처방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황제의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어느 날 밤 황제는 다시 꿈속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는 희미한 빛 속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홍랑 아씨였습니다. 홍랑 아씨는 원망의 기색 없이 황제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슬픔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황제는 이 병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한 여인의 삶이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황제는 연이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에 돌로 만든 배 한 척이 떠 있고 그 위에 홍랑 아씨가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또렷하지만 동시에 이승의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꿈속에서 황제는 말을 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홍랑 아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고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고요가 흐르고 있습니다. 홍랑 아씨는 황제에게 자신의 바람을 전합니다.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혼으로라도 고향 땅에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황제는 그제야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꺾은 죄가 이제 자신의 몸과 나라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는 침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황제는 명을 내립니다. 돌로 배를 만들고 무쇠로 사공을 빚으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홍랑 아씨의 모습을 새긴 보살상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속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이름난 석공과 철공들이 궁으로 불려옵니다. 장인들은 황제의 명을 듣고 고개를 숙이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의 혼을 위한 배와 상을 만드는 일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기이한 일이 잇따릅니다. 보살상은 거의 완성될 때마다 갑자기 갈라져 버립니다. 금이 간 자리는 마치 사람의 가슴처럼 정확히 중앙을 가릅니다. 장인들은 손을 놓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모두 입을 다뭅니다. 이 불사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매일 불상 앞에 앉아 기도를 올립니다.
100일에 가까운 날 동안 그는 잠을 줄이고 음식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보살상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때 조용한 밤중에 어디선가 낮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살상에는 홍랑 아씨의 마지막 모습을 새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황제의 마음은 그 순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음성이 사라진 뒤에도 황제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불상 앞에 앉은 채 그는 홍랑 아씨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씁니다. 그러나 기억 속의 모습은 늘 처음 궁에 들어왔을 때의 단정한 얼굴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갈수록 황제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집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괴로움이 더 깊어지고 있음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마다 그는 같은 질문을 되댑니다. 자신은 과연 무엇을 보고 외면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제는 다시 꿈속으로 끌려갑니다. 이번에는 안개도 바다도 없습니다. 그저 희미한 빛 속에 홍랑 아씨가 홀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은 화려한 후궁의 차림이 아니라 병석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홍랑 아씨의 얼굴은 깊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오래도록 고향을 바라본 사람처럼 멀리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 깃들어 있습니다. 황제는 그 앞에서 끝내 무릎을 꿇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사과와 참회의 마음이 눈물과 함께 쏟아집니다. 권력으로 가린 눈이 이제야 한 사람의 마지막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제는 장인들을 불러 홍랑 아씨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전합니다. 병든 몸으로도 불경을 놓지 않던 모습, 고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던 눈빛,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 말해줍니다. 장인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보살상에 다시 정이 들이대집니다. 이번에는 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조각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마침내 보살상이 모습을 갖추자 궁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요가 흐릅니다. 그 얼굴에는 한 여인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끝내 이룬 평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황제는 그 앞에서 오래도록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홍랑 아씨의 혼을 태운 배를 바다로 보내는 일뿐입니다. 보살상이 완성된 날 이후 궁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황제의 얼굴에도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알 수 없던 통증 역시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그것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해야 할 마지막 일을 남겨두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명에 따라 돌로 만든 배가 완성되고 그 위에는 무쇠로 빚은 12명의 사공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나 그 형상은 살아있는 듯 묵직한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보살상은 정성을 다해 배 한가운데 모셔집니다. 황제는 의식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침내 돌배는 바다로 옮겨집니다. 누구도 그 배가 물에 뜰 것이라 믿지 않았지만 배는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파도는 거칠지 않았고 바람도 잠잠했습니다. 마치 바다마저 이 여인의 귀향을 막지 않겠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돌배는 며칠 밤낮을 바다 위에서 떠돌며 점점 동쪽으로 향합니다. 누구의 손도 닿지 않았지만 배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홍랑 아씨의 혼은 말없이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신면 홍범리 앞바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바다 위에서 희미한 빛이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부들은 그 빛을 보고 노를 멈추고 두 손을 모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새벽, 돌배는 마침내 홍범리 앞바다에 닿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파도 사이로 떠있는 낯선 배를 발견하고 해안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셔진 보살상을 보는 순간 누구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은 그 보살상을 홍랑 아씨 보살이라 부릅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보살이 되어 돌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에는 곧 작은 절이 세워지고 그 이름을 홍법사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습니다. 힘없는 백성의 눈물과 한 여인의 그리움이 어떻게 전설이 되었는지를 전합니다. 홍법사에 모셔진 보살상과 무쇠사공은 지금도 그날의 이야기를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많은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의 시리즈 홍법사의 비밀 명나라로 끌려간 홍랑 아씨